경찰이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과 신변보호 여성 살해 사건 등 강력 사건에 잇따라 부실 대응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사호 남욱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죠. 손수호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흉기로 찌른 사건 저희가 지난주에 짚어봤는데 이 사건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대응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생명과 또 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직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굉장히 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또 그 권한이 제대로 사용되어야만 또 우리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경찰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실망을 하고 또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조치를 했고 또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다면 사실 이렇게 비난 여론이 크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표현도 좀 조심스러워하겠습니다만 현장 이탈인지 현장 도피인지 아니면 어떤 순서로 어떠한 직무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인지 네. 여부는 좀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만 현재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많이 좀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평론가께서는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해당 경찰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 이제 22만 명이 지금 돌파가 됐습니다. 네. 이 정도로 국민들이 공분하기는 쉽진 않을 텐데 일단 이거 상황 좀 쭉 살펴보면은 전조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3개월 전에 4층에 있는 남성이 이제 이사를 오면서부터 이 층간소음 갈등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려졌고 층간소음이 시작됐을 때 이제 3층에 살고 있었던 남편분이 내려가고 있을 때 어두운 곳에서 4층 남자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그냥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깜짝 놀랐었는데 그때부터 당황했나 죽여버릴까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과격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보더라도 사실은 단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층간소음을 어떻게 매트를 깔거나 어떻게 소음을 측정을 해서 서로 해결하기보다는 화풀이의 대상으로 처음부터 생각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강력한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었고 네. 또 여성이 혼자 있었을 경우에는 식탁을 끄는 소리가 너무 심해서 항의를 좀 했었더니 그 식탁 위에서 뭔가 자위를 했었다든지 이런 성희롱적 표현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경찰에 수차례 경찰 신고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협박과 성희롱 등등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경찰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1차 신고 후 할 때는 자녀만 있었고 또 2차 신고했을 때는 이제 가족이 다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의 매뉴얼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네.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매뉴얼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층간소음을 이통해서 신고를 하는 모든 국민들은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4층의 사람을 4층에 돌려보내고 나서 이게 적당한 대응이었다. 분리만 시키는 것이 적당한 대응이었다고 하면 모든 국민들은 불안에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3층에 있었으면은 3층에 해당 경찰이 같이 있었어야만 합니다. 집안에. 근데 남편만 데려와서 1층에서 고소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했다? 왜 그랬을까요? 4층에 있는 사람은 경찰이 집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무조건 내려오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대응 매뉴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반드시 피해자 가족과 함께 상주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한다면 추가 인력을 요청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분리시키고 그냥 구두로 보내기만 하고 들어가는 것만 보고 본인은 1층에 내려오고 한 사람 3층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국민청원 내용을 보면은 언니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피해당한 이제 아내의 여동생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올라갈 때까지 그리고 남편이 남자 경찰을 부를 때까지 계속해서 소리쳤는데 이 소리치는 와중에도 충분히 문이 닫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계속 소리치고 있는 와중에 소리를 듣고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상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적 상황을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피해자 가족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청원까지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시간이 있었다라고 또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총체적으로 경찰이 이 층간소음 갈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서서 국민들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좀 공식적으로 내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 앞서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2만 명을 이틀 새 벌써 돌파한 상태입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과 경찰서장은 직위 해제가 됐고 또 경찰청장까지 직접 나서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온라인상에서 여경 무용론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 하나 때문에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여론이 형성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또한 정도의 차는 있지만 그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크게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어찌 보면은 성별의 문제로만 몰고 가는 건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즉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찰은 필요 없다. 현장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찰은 소용없다. 네. 그런 경찰들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런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그러면 어떤 경찰, 도대체 누가 현장에서 도움이 안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뭐 성별의 문제를 떠나서 워낙 민감하니까 그 문제를 떠나서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을 가해하려는 그런 범죄자들에 대처하려면은 사실 뭐 공감 능력이나 설득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게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힘이 있는 경찰, 그런 힘을 갖추지 못한 경찰을 나누어서 좀 보자라고 하는 논의는 뭐 충분히 일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시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2인 1조로 함께 출동한 경찰, 동료 경찰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따라서 뭐 남자는 힘이 있으니까 좋고 여자 경찰은 힘이 부족하니까 현장에 나가면 안 돼라는 단순한 논의로 가기보다는 현장에서 제대로 담력과 순발력과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 대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경찰이 누구냐, 그렇지 못한 경찰이 누구냐, 이걸 잘 나눠야 하는데 결국 경찰 선발 문제까지 또 경찰 성비 문제까지도 연결되다 보니까 네. 이게 뭐 하나의 정답을 찾기 힘든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경찰의 부실 대응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최근에 있었던 스토킹 살해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경찰에게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2번이나 눌러서 호출을 했는데도 경찰이 구조를 못한 거라고요. 네, 일단 이제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고 이제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던 여성입니다. 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 19일에 이제 흉기에 찔려서 사망한 사건인데 안타까운 사건인데 사실은 이제 스마트워치를 2번이나 올렸고 올해에만 5번을 이제 스마트워치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상당히 심각하고 예의주시했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지금 저희가 11월이니까 적어도 5번 올렸다는 것은 2달에 한 번 정도는 평균적으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경찰이 조금 더 세심한 관리를 필요했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워치가 울린다고 했을 경우에 몇 분 내에 출동할 수 있는지라든지 또는 네.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울릴 때 주변에 피신 장소를 조금 더 안내를 잘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경찰의 해명은 무엇이었냐면 스마트워치를 울렸지만 네. 해당 장소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그러니까 송출한 내용과 전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치 파악하는데 오래 걸렸다. 그리고 경찰이 이 스마트워치를 울리고 난 후에 12분 후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도주하고 난 뒤였거든요. 네. 불행 중 다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쓸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어쨌든 대구에서 검거가 되긴 했었지만 중요한 건 검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찰이 앞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 스토킹이라는 것 자체가 엄벌하고 지금 사실 4층에 살고 있는 사람과 3층에 있는 사람도 싸우고 있는데 이 스마트워치를 대놓고 주고 스토킹했다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도 보호를 못한다면 앞으로 사실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한들 어떻게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워치 지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감정을 들 수 있을 만큼 또는 한 해에 5번 이상, 몇 번 이상 반복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네. 그 사람을 지목을 해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지켜보는 이 방안 함께 논의가 된다고 봅니다. 네, 그냥 단순히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이 스마트워치 위치 추적 시스템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근데 요즘에 내비게이션이나 뭐 길찾기 시스템 이런 거 워낙 잘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한계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게 작동을 하는 건가요? 그 기지국
기지국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차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그 기지국의 그 위치 정보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5초마다 계속해서 그 변동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결국 그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오차가 2km라고 합니다. 근데 2km라면은 사실 대단히 큰 오차 범위라고도 할 수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한 거고요. 네. 또 우리나라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데 과연 가장 좋은 기술이 여기에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지도 약간 좀 개인적인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도 새롭게 이제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선된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빨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네. 이러한 그 오차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국민들의 불안 또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빨리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번 일을 계기로 시스템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또 뭐 신변보호 위치 추적 시스템 이거 특히 점검하겠다 이렇게 경찰이 밝혔으니까요.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짚어볼 텐데요. 검찰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651억 상당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우선 배임 액수가 651억 원인데 이게 지금 구속영장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액수네요. 네, 일단은 이 부분이 저희가 사실 이제 몇 주 연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은 유동규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이제 초반에 설계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지침서 작성 등의 실무를 주도했었던 정민용 변호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화천대유가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게 하려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 해서 이제 배임이 된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택지개발 예상 분양가가 약 1,5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이상을 떨어뜨린 1,400만 원대에 계약을 하게끔 했고 그리고 예상된 수익도 1,822억만 가져가도록 하면서 네. 최종적으로 약 651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그렇게 해서 651억이 이제 배당 이익으로 그냥 그대로 이제 기소가 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초반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증언, 그 협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실질적으로 뇌물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유동규 본부장에게 돈이 흘러간 점. 그리고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김만배 씨가 또 다른 법조인들에게 이른바 50억 클럽이라고 했었던 부분, 그러니까 50억씩 돈을 챙겨준 부분, 네. 그 금액이 약 700억 원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부분으로 이제 구속 기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지 결과적으로는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까지는 배당이 651억을 챙겼다라고 기소를 한 것이지 651억을 챙긴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 50억 원 혐의는요. 김 씨의 첫 구속영장에는 포함이 됐는데 이번 공소장에서는 빠질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이 열리는 거죠. 하지만 수사 후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봐서 기소를 좀 더 뒤로 미루고 좀 더 수사를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혐의를 잡았습니다만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소를 하려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사가 끝나지 않은 다른 혐의 사실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면 현재까지 수사가 큰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50억,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해서 도대체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느 정도 대략적인 어떤 의문은 가질 수 있습니다만 과연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정도의 증거를 잡아놓은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아직 잡지 못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요. 만약 이 부분의 수사가 좀 지지부진해진다면 정치권 위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특검 도입 관련된 논의가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어 보이거든요. 네. 특히 이 대장동 사건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관의 어떤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 또 그 대가로 누군가에게 돈 또는 금품 또는 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밝혀내야 되는데 이게 뭐 정치적으로 특정 세력, 특정 정당, 특정 집단만 의문을 받는 게 아니라 골고루 다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뭐 어떤 거는 먼저 기소하고 어떤 거는 늦게 기소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약간 좀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사건 큐브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